자, 이어서 우리는 제8강 되겠습니다. 8강은 교재 이론 부분입니다. 페이지 29쪽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등, 이 건축물의 구조 등 하고 기타 이론 보충 자료까지 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구조 안전 확인. 시험 문제 많이 잘 나옵니다. 최근에 중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구조 안전 확인은 뭐냐? 건축주가 누구로부터?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다만 표준 설계 도서인 경우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보충하소. 요것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첫째, 1번. 층수가 2층. 다만 목구조는 거기 보니까 3층 이상인 건축물. 요거 아셔야 되고. 2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는 안 해도 괜찮고. 1번, 2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1번, 2번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개사 같은 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1번, 2번. 기타 3번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번 처마 높이가 9m 이상 건축물, 5번 기둥 사이가 10m 이상 건축물, 6번, 7번 읽어보시고 8번 특수 건축물 중에서 감목 및 다목, 특수 구조 건축물. 감옥하고 다목 이게 뭐냐를 봐드리면 앞에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봤는데 페이지 15쪽 봅시다. 앞에 페이지 15쪽 보면은 거기에 9번에 특수구조 건축물 이렇게 되죠. 9번에 특수구조 건축물 이렇게 있고 거기 감옥이 동그라미 1번이고 다목이 동그라미 3번이에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쪽 가운데 9번 특수구조 건축물 동그라미 1번이 감옥이고 동그라미 3번이 다목인데 감옥은 뭡니까?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호 차양 등이 외벽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3m 이상 돌출. 여기 이제 그림 그려져 있죠? 요거 하고 또 하나 동그라미 3번 특수한 설계 시공공법. 이거 그냥 읽어보면 됐고 이 두 가지인데 그때면 우리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럼 2번은 어디 갔느냐? 2번 즉 나목은 안 하느냐? 2번 있죠. 2번 몇 미터라고 그랬죠? 2번 나목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기둥 사이가 몇 미터? 20m 이상이죠? 20m 이상. 근데 20m가 중심선에서 이게 20m예요.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가 20m다. 근데 여기 나목이 빠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29쪽 보니까 나목이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감옥, 다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안 해도 괜찮으냐? 이거는 그러면 이 구조안전 안 해도 괜찮으냐?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여야 한다.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냐? 다시 봅시다. 다시 29쪽 보니까 다시 29쪽에 거기 5번 29쪽 박스 안에 5번 보니까 기둥 사이가 10m 이상 건축물 10m 이상 건축물을 해야 되니까 20m는 당연히 하겠죠. 이게 굳이 언급을 안 한 거예요. 10m 이상 건축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m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굳이 나목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기타 9번 단독택, 공동택. 단독택, 공동택도 지을 때는 이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갖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자, 요거 9가지 꼭 가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2번 헬리포트 등의 설치. 헬리포트라는 원래는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평지붕과 경사지붕인데 경사지붕은 헬리콥터가 못 앉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다른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헬리포트 등 설치. 일단은 층수가 몇 층 이상이냐. 건물을 두 개를 갖다가 우리 할 수 있어요. 보니까 하나는 평지붕, 하나는 경사지붕인데 몇 층 이상이냐. 11층 이상이고 이때 다듬잡기가 11층 이상인 부분이 11층 이상 부분. 11층 이상인 부분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다듬잡기가. 그렇다면 이 각각의 건물은 1만이 훨씬 넘는 겁니다. 위에만 1만이니까 훨씬 넘을 때 이럴 때 헬리포트 설치하는데 이 평지붕은 헬리콥터가 앉을 수가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앉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거 평지북일 때는 여기 헬포트를 설치해도 괜찮고 또는 헬포트 대신에 여기 대피 공간,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인명 구조 공간을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평지인 경우는 헬포트를 설치해도 괜찮고 사닥다리를 내가지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평지붕입니다. 밑에 보니까 평지붕, 헬포트 설치하거나 인명 구조 공간 해도 괜찮고. 그런데 경사지붕 여기거든요. 경사지붕은 헬리콥터가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 대피 공간을 만듭니다. 대피 공간. 이 대피 공간. 을 만든단 말이죠. 이 대피 공간 나중에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안 들어가죠. 연면적에 안 들어간다. 연면적에 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시험지에 쉽게 나온 적이 있는데 헬리포트는 몇 층 이상이냐? 11층 이상이죠. 11층 이상. 10층 이상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11층 이상인데. 이걸 외울 때 헬리포트 영어로 H, 헬리콥터, 헬리포트 H 해놓고 11층 그 다음에 1만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11층 1만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H 써놓고 이어서 30쪽 하시겠습니다. 방화주거에서의 건축물, 국토법상 방화주거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하고 지붕, 외벽을 무슨 구조로 한다? 내화 구조로 하여야 된다. 다만 밑 두 가지 연면적 3.5m 미만인 단층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 구조 또는 불연절일 때는 안 해도 괜찮고, 두 번째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 구조가 불연절로 된 것도 역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시험제 중개사 관리사 뭐가 많이 나오냐? 방화주거 안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하고 지붕 외벽, 주요 구조부 지붕 외벽을 내화 구조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승강기 항상 나올 수 있죠. 2년 전쯤에 승강기 나왔고 또 나올 수 있다. 항상 승강기는 요주입니다. 항상 잘 나옵니다. 승강기는 여기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승강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가 있는데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째, 승용 승강기. 승용 승강기는 말이죠. 층수가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0제곱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제외 2번 6층짜리는 6층짜리 딱 6층입니다. 딱 6층짜리인데 받은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기통계단이 있다. 이때는 설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딱 6층짜리인데 받음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기통계단이 있다. 이때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비상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31m를 넘을 때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 기준은 10층 이상입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 기준은 10층 이상인데 여기는 31m 넘을 때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구조로 하느냐? 첫째, 기억. 높이가 30m 넘을 때 그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한 대 이상 설치하면 되고, 두 번째, 니은 31m를 넘는 각층 바닥 면적 중 최대 면적이 1,500제곱미터 넘을 때는 1,500제곱미터 넘는 매 3,000제곱미터마다 한 대씩 더해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높이 30m 넘는 이게 중요합니다. 설치 기준. 이 비상용승강이 여러 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불났을 때 불을 끄기 편안하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합니다. 2대 이상 비상용 승강기 설치할 때는 일정한 간격 둔다. 이거 중개사에 나왔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만약 피난용 승강기 관리사 나왔습니다. 피난용 승강기는 언제 설치하느냐? 고층 건축물일 때.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고층 건축물일 때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갖다가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론을 했는데 보충 이론 더 해드리겠습니다. 보충 이론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충 이론.
2021년 7월 20일자입니다. 2021년 7월 20일자 보충자료 인터넷 강의 들으시면 거기 자리에 올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페이지 30 아래 공란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자, 보충 이론을 합니다. 첫째, 진위형 건축물. 요즘 뜨고 있습니다. 진위형 건축물은요, 중개사, 관리사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자, 진위형 건축물 보겠습니다. 누가 진위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갖다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누가 실시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제도를 실시하는데 이렇게 인증받은 이 건축물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보너스입니다. 그것이 괄호 2번이고 이거 잘 나옵니다. 어떤 보너스를 주냐? 완화시켜줍니다. 조경면적 완화시켜주고 용적률하고 높이를 완화시킵니다. 특별히 용적률 높이는 얼마까지 완화시키냐? 100분의 115까지. 15%까지 올려줍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조경면적 완화시키는데 조경면적은 왜 100분의 115 그러지 않고 100분의 85라고 그러냐? 조경은 적게 할수록 완화가 되는 거니까 줄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85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조경 100분의 85, 용적률 높이 100분의 115. 그런데 건폐율은 완화 안 됩니다. 건폐율은 완화 없다. 건폐율은 완화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자, 이건 그림 그려서 하겠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이건 그림 그려서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대지가 둘 이상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1번입니다. 괄호 1번. 괄호 1번은 원칙입니다. 괄호 1번은 원칙인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A 지역이고 여기가 B 지역이다. 그럴 때는 어느 지역에 맞춰서 건축물하고 대지를 갖다가 적용하느냐. 이때는 과반. 어디가 과반입니까? 여기 그림 보니까 B가 과반이죠. 그래서 몽땅 다 어디에 맞춘다? B에 맞춰서 건축물 대지를 시행합니다. A는 죽습니다. 왜? A는 조그마니까. 그것이 괄호 1번 원칙입니다. 2번 괄호 1번 방화지구. 괄호 2번 방화지구입니다. 괄호 2번은 방화지구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쪽은 방화지구고 여기는 일반적인 지역이다. 이때 여기 대지가 이렇게 걸쳐 있어요. 대지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방화지구가 아닌데 걸쳐 있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방화지구로 넘어갔어요. 방화지구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방화지구 쪽에서는 요거는 방화지구 당연히 적용합니다. 이 건물을 방화지구 적용하는데 그런데 이쪽은 방화지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닌 것도 한 몸통이기 때문에 다 방화지구가 먹습니다. 이거 방화지구 여기까지 다 먹습니다. 여기까지 다 먹습니다. 건물 몸통, 몽땅 앞에 원래 먹어야 되는데 뒤까지 다 먹습니다. 한 몸통이니까. 그 대신 방화지구는 대지는 먹지 않습니다. 이 건물만 몽땅 적용합니다. 대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화지구는 뭘 적용한다? 건축물을 모두 적용합니다. 건축물을. 대지는 안 합니다. 자, 방화지구 읽어보겠습니다. 방화지구. 괄호 2번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 전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시행한다. 그 방화지구에 넘어온 곳뿐만 아니라 뒷부분도 몽땅 한 몸통으로서 방화지구를 시행합니다. 예외, 다만도 나왔습니다. 다만은 뭐냐? 예외, 다만 이렇게 된 겁니다. 다만이도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방화지구 쪽으로 건물이 넘어가면 이쪽은 방화지구가 이렇게 잡아먹죠. 근데 거기 읽어보니까 뭐가 구획되어 있으면 요거 시험지 나왔습니다. 여기 딱 막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관식 나왔습니다. 방화벽으로 막혀 있으면 구획되어 있으면 이 밑으로 방화지구 이렇게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못 내려옵니다.
못 넣는다. 그러하지 않다. 요거. 그 중개사는 객관식 문제, 관리사는 방화벽 정는 주관식 문제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주구에 속한 부분하고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 요거 주관식 나왔습니다. 방화벽 저는 거로 구현될 때는 그 밖에 구역에 있는 부분은, 밑에 부분은 그러지 않다. 방화주구의 기운이 못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녹지지역, 괄호 3, 녹지역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는 녹지역이고 밑에는 아니다. 일반적이다. A적이다 봅시다. 이럴 때는 원칙을 쫓아간다면 누가 다 먹어야 됩니까? 전체 A가 다 먹어야 됩니다. 왜? A가 과반이니까. 저 원칙을 쫓아가면 A가 다 먹어야 되겠죠? 근데 A가 다 안 먹는다. 왜? 건축법에서 얘기하기를 각자 알아서 하라. 각자. 이쪽은 녹지역에서 알아서 하고 녹지역에 맞추고 여기는 A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 각자 건축물 대지 적용하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대지가 녹지하고 그 밖에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칠 때는 각자 알아서 각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한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예가 있습니다. 다만 녹지역 안에 건축물이 방화주구에 걸칠 때는 위 방화지구 규정에 따른다. 바로 2번. 자, 원칙은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혹시 이쪽에 이렇게 방화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녹지역에 겁도 없이 건물이 이렇게 방화주 쪽으로 들어왔네? 그러면 여기 어떤다, 이거? 방화주가 여기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이 건물 다 먹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녹지 지역은 보호를 받지만 예외적으로 방화주하고 걸쳐버리면 방화주가 쳐들어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높이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구역 높이하고 일조등 확보 높이가 있습니다. 가로구역 높이가 있고 일조등 확보 높이가 있는데 그림은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는 가로구역 높이, 일조등 확보 높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두 가지로 한다. 첫째, 가로구역, 그 다음에 일조등 확보. 네, 가로구역은 뭐냐면 단지가, 대지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 가로구역입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이때는 높이를 정해줍니다. 높이를 정해줍니다. 누가 높이를 지정하느냐? 누가 높이를 지정하냐 합니까? 허가권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정합니다. 허가권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하게 되는데 이때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높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A 건물, B 건물 이렇게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다르게 여러 가지 형태를 봐서 다르게 높이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로구역입니다. 자, 가로구역 보겠습니다. 거기 천천히. 비엘 밑에 가로구역 높이 제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가로로, 가로싸고, 가로로, 가로해놓고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 지역을 단위로 해가지고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 용도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정하게 되는데 이때 용도 및 형태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로구역인데 이어서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 자, 일조등 확보라는 것은 햇빛 같은 거, 통풍을 위해서 높이를 제한하는 겁니다.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전용 주거죠. 일반 주거죠. 이거 주관식으로 나온 적 있습니다. 전용 주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나온 적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전용 주거죠. 일반 주거죠. 사람 사는 동네니까 햇빛 잘 비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조를 확보하느냐? 원칙은 정북 방향입니다. 정북 방향. 원칙 정북 방향에 인접대지 경계선.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띄어가지고 일조가 빠집니다. 요거 인접대지 경계선 적는 거 주관식 나온 적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 주거적이나 일반 주거 적는 것도 역시 주관식 나온 적 있습니다. 그럼 원칙은 정북 방향인데 예외로 뭐냐? 예외적으로는 정남 방향입니다. 예외는 정남 방향이다. 정남 방향에 인접대지 경계 띈다. 이걸 그림을 이렇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어느 방향? 북쪽 방향에 요거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띄워준단 말이죠. 북쪽 방향에 인접대지 경계선 띄워주는데 이때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두 단계가 있습니다. 두 단계 띄워줍니다. 이 띄워주는 거리가 이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두 단계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형 주거지역에 있어서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 높이 제한 우리 2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정북입니다.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에서 건축물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주겠는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거기 두 가지가 일단은 띄워주는 것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높이 9m 이하다. 얼마 띄워주냐?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5m 이상 띱니다. 두 번째, 9m 초과하는 부분이다. 얼마 띄느냐? 그 높이에 2분의 이상 띈다.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정북 방향 높이 띄는 건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전형 주거적, 일반 주거적에서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 높이가 9m 초과할 때는 그 높이에 2분의 이상 띄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외적으로 정남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남, 어디냐? 주로 개발하는데. 예외적으로 정남 띄는 건 주로 개발이다. 택지개발지구, 대지종사업지구, 기타 나오죠? 이런 개발하는 데가 주로 정남방에 띄는 데 있고, 이어서 공동특혜 높이 제한. 공동특혜 높이 제한은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공동특혜 높이 제한. 전형 주거적, 일반 주거적은 모든 건축물을 띄는 겁니다. 모든 건축물을 띄지만 공동택은 여기서 주로 다릅니다. 공동택은 여기서 다르게 됩니다. 모든 건축물을 하긴 하지만 공동택은 주로 밑에 특칙에서 한다. 특칙이 어떻게 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는 게 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는 거 있고, 인동거리, 동과 동 사이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과 동 사이 띄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은 뭐고 인동거리는 뭐냐? 자, 여기 이제 단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인접대지 경계선, 요거는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 그렇고 이제 여기 1동, 여기 2동 아파트입니다. 공동택 3동, 4동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대시설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 건축물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첫째, 인접대지 경계선 띄는 건 뭐냐? 이 아파트하고 옆에 단지 사이 경계선, 요거 띄는 겁니다. 요거 얼마나 띄어줘야 되느냐? 이게 인접대지 경계선인데 얼마나 띄느냐? 보통 2배 이하다. 보통 보다 2배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세 가지 있다. 얘가 세 가지가 있다를 하겠습니다. 2배 이하가 뭐냐라고 보겠습니다. 2배 이하가 뭐냐? 만약에 이걸 10m 띄었다. 그러면 요 일동을 2배 이하, 20m까지 올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0m 띄었다. 인접대지 경계에서. 그러면 이것은 일동은 2배니까 40m까지 일동 올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2배 이하까지 뛸 수 있다. 인접대지 경계에서.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얘가 세 가지 있어요. 자, 우리 보충자를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괄호 3 공동택의 높이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공동택은 최강도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 제한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특별히 여기 괄호 열고 일반 사업적, 중심 사업적은 제한다. 이것도 또 주관식 나왔어요. 객관식도 많이 나왔습니다. 객관식도 많이 나오고 주관식 나왔다. 일반 사업적, 중심 사업적은 여기서 높이 일조권 확보 안 해줍니다. 땅값 비싸기 때문에 안 튑니다. 일반 사업적과 중심 사업적이 아파트 들어가면은 혹시 햇빛이 안 비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축법적으로 안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적, 중심 사업적은
차라리 뭘 많이 짓는다. 그래서 여기 상가를 많이 짓죠. 상가 뭐죠? 복합 건물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짓게 되겠죠. 원적으로 여기 높이 제한할 때 일조 확보를 안 해주니까 햇빛이 안 비칠 수도 있다. 땅값 비싸서 일반 사업 쪽, 전신 사업 쪽 붙여서 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됐고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에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사의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댁은 밑에 동그라미 1번을 줘야 한다. 즉 예가 있는데 예의 첫 번째가 다세대입니다. 다세대는 여기 아까 2배 이하가 아니라 예 세 가지 중에 하나 2배 이하가 아니라 뭐냐면 1.5m 이상 띄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조례로 정하면 1.5m 이상만 띄어도 괜찮습니다. 다세대는 그런 얘기고 죄송합니다. 1m 이상만. 다세대는 조례로 정하면 1m 이상만 띄어도 된다. 조례로 정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외는 다세대 조례로 정해서 1m 이상 이게 첫째 예이고 두 번째 이제 동그라미 1번 갑시다. 인접대지 경계선 하고 기존에 건축물을 가르고 기숙사 두 번째 예 기숙사 기숙사는 굳이 이걸 안 지킵니다. 기숙사는 공동택이지만 이거 안 지킨다. 예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얼마 뛰느냐 수평거리 2배 아까 원칙 얘기했습니다. 수평거리 2배 뛴다 원칙입니다. 즉 10m 뛰었으면 20m까지 올 수 있고 20m 뛰면 40m까지 올 수 있다. 이게 원칙이 있고 만약 세 번째 뭐냐 가르고 마지막 세 번째 가르고 뭐냐 근린사업 준주거적 근린사업 준주거는 4배까지 봐준다. 즉 근린사업 준주거지에서 아파트 지을 때 인접대 경계선까지 10m를 뛰었으면 40m까지 올 수 있고 15m 뛰었으면 60m까지 올 수 있다. 어디에서는 근린사업적 준주거지역은 4배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2배 이하고 예외는 다세대 1m 이상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기숙사는 빠지고 세 번째 근린사업적 준주거지역은 4배까지도 봐준다. 이것이 인접대지 경계선 기준이었고 이겠습니다. 이어서 인동거리. 인동거리는 마주보는 겁니다. 동과 동 사이 1동하고 2동, 2동과 3동 이렇게 마주보는 겁니다. 이때 얼마 이상 뛰어야 되느냐 일정한 거리 이상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안 뛰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안 뛰어도 괜찮냐 당해되지 않은 모든 세대가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 햇빛 비치면 안 뛸 수도 있다. 동짓날은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이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햇빛이 비치더라. 그러면 굳이 몇 미터 뛰는 거 몇 미터 뛰는 거 안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자, 몇 미터 뛰는 거 몇 미터 뛰는 거 어떻게 하게 되느냐. 만약에 이 시뮬레이션 안 하고 동짓날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렇습니다. 동짓날 그거 안 하고 이걸 한다면 1동과 2동 이거 시험이 잘 나오는데 1동, 2동은 0.5배 뛰어야 됩니다. 0.5배. 도시형생 할 때는 0.25배입니다. 1동과 2동 사이는 이 높이에 0.5배를 뛰어야 됩니다. 만약에 40m다 그러면 20m 뛰어야 됩니다. 30m다 그러면 이 1동과 2동 사이는 0.5배니까 15m 뜁니다. 다만 도시형생 할 때는 더 작아집니다. 0.25배를 뜁니다. 이것이 시험지에 잘 나왔습니다. 앞뒤로 있을 때 0.5배, 도시형 0.25배. 그것이 시험지에 잘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인동거리고 또 예를 하나 더 든다면 1동과 3동 옆으로 있을 때는 얼마냐면 4m 이상 뜁니다. 4m 이상 나오진 않았지만 3동과 4동 어중간하게 띄어진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이쪽은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있죠. 이거는 8m 이상. 그 다음에 아파트하고 부대에서 일반시설은 얼마 뛰느냐 1배 이상 뛰어야 됩니다. 1배 이상. 시험지는 요 앞뒤로 있는 거 요거 나왔습니다. 0.5배 0.25배 요거 나왔습니다. 아주 어렵게 옛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동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일족과 혼합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요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요거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안 지켜도 될까? 밑에 가로사 높이 제한의 특례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다. 서민들이 건물 작게 짓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2층 이하로서 8m 이하.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 있습니다. 2층 이하로서 8m 이하. 시험지가 고약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2층 이하이거나 8m 이하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틀렸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고약하게 냈습니다. 2층 이하로서 8m 이하 할 때는
일조권 확보와 관련 없다. 어떻게 하면 조례를 정하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까지 1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또한 높이자 말씀드렸고, 이어서 특별건축구역 4번, 다른 얘기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은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 시도의사가 도시 구분에 따라서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으로 특례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특별건축을 시행할 수 있고, 특별건축구역은 이 용어는 이미 중간식 나왔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적는 거. 그러면 괄호 2번이 중요한데, 이 네 군데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 네 군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절대 특별건축구역이 안 된다.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를 얘기합니다. 그린벨트. 요 네 가지 안 된다. 꼭 알아놓으세요.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3페이지 가보면, 근데 특이한 놈 하나 있다. 3페이지 제일 위에 특이한 놈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 이건 옛날에는 말이죠. 이것도 안 된다 했어요. 옛날에는 이것도 안 돼. 그런데 나중에 풀어줬어요.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는 누구하고 협의하면,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면 옛날에 안 되었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도 이제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입니다. 그 지정 절차. 여기 시험지 나온 것 같은데, 지정 절차. 특별건축 지정 절차입니다. 일단은 봅시다. 두 가지 길이 있죠. 중앙행정기관장,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시장은 특별건축을 지정하다 할 때는 자료를 갖춰가지고 중앙행정의장 또는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중앙행정기관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자료를 갖춰서 지정 신청하냐? 국토교통부장한테 자료를 갖춰서 지정 신청하고, 시장, 군수시장은 누구한테 서류 내고 지정 신청하느냐? 특별시장, 과역시장, 도의사한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광도 내지는 시도의사가 지정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한테 신청받아서 중앙행정의장 시도의사한테 신청받아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과역시장은 누구한테 신청받아서 시장, 군수, 구청한테 신청받아가지고 정합니다. 바로 동그라미 2번.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과역시장, 도의사가 신청을 받았어요. 접수했어요. 그러면 특별건축의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과 피난, 방제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해서 지정 신청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신청받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도는 건축위원회, 즉 중앙건축위원회죠. 또 특별시장, 과역시장, 도의사가 신청받은 경우는 특별시장, 과역시장, 도의사가 들은 건축위원회, 즉 지방건축위에 10일 거쳐야 돼요. 즉 주체인 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과역시장, 도의사 이 두 주체가 지정하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신청받는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10일을 각각 거쳐야 된다. 그 뜻입니다. 30일 내. 다음 괄호본도 중요합니다.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 요거는 적용하지 않아요. 요건 봐줘요. 특별건축구역 특례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특별히 대지하나의 적용, 건폐율, 용적률, 대지하나의 공지, 그 다음에 높이 제한, 60조는 가로구역 높이 제한, 61조는 일정 높이 높이 제한, 이런 걸 갖다가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훨씬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지 않는 거,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적용하지 않는 거, 대지하나의 적용, 건폐율, 용적률, 대지하나의 공지, 그 다음에 60조 높이 가로구역이고 61조 높이 1조 높이 확보 높이, 이것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주택건설 기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어서 5번 건축협정.
왜 건축협정을 갖다가 여기 핵심 요약에 넣어놨을까요? 요즘 뜨니까. 건축협정이 요즘 뜨고 있어요. 건축협정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개사, 관리사 다 나왔어요. 건축협정. 매우 뜨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 어떤가 봅시다. 건축협정 체결자 및 대상지역. 일단 누가 체결할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이걸 체결하는데 얼마 합의해서 전원 합의 100% 전원 합의 액센트 전원 합의해 가지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협정 체결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협정 이것이 건축협정입니다. 건축협정 종류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협정이 건축협정 종류인데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여기가 건축협정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첫째, 국토법상 지구단위계고요. 둘째, 도정법상 주거환경에서 파괴한 거기 고시된 정비구역. 셋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존치지역. 넷째, 도시재정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도시재정 활성화 지역. 다섯째,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구역. 이 5개를 갖다가 체결한 5개 내에서 이 지역에서 체결할 수 있어요. 아무데나 하는 건 아니고 이 지역인데 중요한데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특별히 작년에 뭐가 나왔냐? 미음. 누가?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걸 때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냈어요. 틀렸죠?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죠.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요 시기를 이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건축협정 인가관자라고 불러요. 건축협정 인가권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건축협정은 인가받아야 되거든요. 인가 누가 내준다고요?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위 1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다. 그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적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 1을 건축협정 책임자로 본다. 혼자서 다 갖고 있어요. 혼자서 갖고 있어도 역시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갖고 있는 것도 있이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100%죠. 혼자가 찬성하면 혼자 하니까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의 토지를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역시 체결자로 본다. 혼자서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건축협정에 들어갈 사항, 포함될 사항. 건축협정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까? 1번, 건축물의 건축, 대선, 리모델링. 그렇죠. 협정은 3가지 협정이니까 건축협정, 대선협정, 리모델링 협정, 기타 사항. 다음, 건축협정 운영회. 건축협정 운영회는 건축협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협정 체결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모임. 이 모임이 운영회입니다. 협정 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협정 체결자 간의 자율적 계획으로서 운영회를 설립해서 이 운영회 이름을 뭐라 한다? 건축협정 운영회. 건축협정 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2번 건축협정 운영회를 설립하려면 얼마 동의 받냐? 이건 전원동의 아니에요. 협정 운영회는요 만들려면 전원동의가 아니라 과반수 동의.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대표자 선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의하세요. 이거 인가받는 게 아니에요. 협정 인가권자한테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합니다. 순수한 협정은 인가받지만 이 운영인의 신고예요. 신고. 얼마 동의받아서?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자, 4번 협정 인가. 그래서 협정 체결자나 또는 협정 체결자 모임인 운영회의 대표자는 협정서 작성해가지고 인가받으러 가거든요. 누구한테?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받아야 됩니다. 이때 인가권자는 막 내주는 건 아니고 미리 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인가 내줍니다. 근데 두 번째,
이 협정 재개발 대상 토지가 둘 이상 행정구에 걸쳐 있어요. 둘 이상 행정구에 걸쳐 있으면 어느 데다가 인가를 신청해야 되냐? 이때는 면적의 과반에 속하는 곳, 면적이 반 넘는 곳에 있는 행정기관에다가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인가 신청받은 협정 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나머지 인가권자와 나머지 행정기관 협의를 해야 돼요. 자기가 받았지만.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는 반 넘는 곳에 속하는 행정기관에다 인가를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부적으로 자기네끼리 협의합니다. 5번째 폐지, 이제 끝내는 겁니다. 폐지는 쉬워요. 협정 체결 또는 협정 운영 대표자는 폐지하려고 그러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이건 과반수예요. 과반수 동의받아가지고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례를 적용받아가지고 특혜를 받은 건 말이죠. 이럴 때는 착공 신고했다. 그러면 좀 오래 지나야 돼요. 20년이 지나야만 폐지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20년 이상이 지나야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 폐지도 인가 받습니다. 근데 전원 안 받아요. 전원동의 아니라 과반수 동의.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협정권자 인가를.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이론을 반 정도 하고, 너무 여러분들이 지루하니까 쉬었다가 구강에서 결합건축도 요번에 우리 주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합건축도 요즘 떠오르기 때문에 결합건축은 제 구강에서 결합건축 이하 보충자료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있는 관련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구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